여러분은 사주를 얼마나 믿으시나요? 아니, 자신의 사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제 사주에 대해 그리 관심이 없었어요. 어릴 적 학교 다니면서 타로 카페나 사주 카페 정도의 간 게 전부였죠. 혹여나 그런 곳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게 내 운명을 얼마나 좌지우지하겠어요. 전 늘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전 남편이라고도 말하기 싫은 그 남자는 사주라면 환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그 사람은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죠. 주선자는 아는 언니였는데 남자에 대한 평이 좋더라고요. 일단 만나봐. 성격도 외모도 학교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그리고 너랑 딱일 것 같아. 너 이 남자 놓치면 무조건 후회한다. 평소라면 이렇게 후하게 말할 언니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상대방의 아버지도 제가 만날 남자도 사업을 하는데 집안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전 30살이어서 결혼에 대한 마음이 급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한없이 어리지만 왜 앞자리가 바뀌면 괜히 조바심이 들곤 하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죠. 그래서 소개팅도 많이 나가고 할 때였어요. 집안도 성격도 다 좋다고 하니 나쁠 게 없었죠. 근데 하나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혜진아, 네 생일이 언제더라? 3월 언제였지?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내 생일? 그건 왜? 아, 너 소개팅하기로 한 오빠가 물어보길래. 뭐야, 아직 얼굴도 안 봤는데 벌써 생일 챙기려고 하는 거야? 내 사진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나?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태어난 시간까지 말해줘야 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너 만나서는 티내지 마라. 그 오빠 집안이 사업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지 사주 이런 걸 엄청 따지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집이 사주 따지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긴 뭐야. 그래서 너 만나기 전에 네 생년월일씨 궁금하니까 미리 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 만나기도 전에 생일도 아니고 심지어 태어난 시간까지 알려달라고 하는 게 좀 의아하긴 했지만 좀 유별나구나 생각하고 그냥 넘겼어요.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그렇게 접근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만나기 전에 MBTI 물어본다고 하던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뭐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망의 소개팅 날이 됐죠. 주선자 언니가 괜찮다고 했던 그 상대방 남자는 제 생각보다 더 괜찮더라고요. 아니, 기대 이상으로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쪽도 저와 같은 생각인 것 같았고요. 아우, 혜지씨, 진짜 미인이시네요. 우리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인 거 알죠? 첫 만남에 이런 말 좀 섣부를 수 있지만 우리 결혼 전제로 만나보면 어때요? 글쎄요. 그건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승민 씨 첫인상은 마음에 들어요. 앞으로 더 마음에 들 거예요. 제가 장담하죠.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평생 같이 살 남자 만난 것 같다고요.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가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그의 돌직구가 아니었다면 저도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연애 초반에 많이들 하는 밀당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 그 남자의 패기 넘치는 태도가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랑 마찬가지로 30대 중반인 그도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만남도 순조로웠고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혼인의 뜻이 있는 두 남녀가 만나면 결혼에 대한 진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사실 저보다 그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죠. 오빠는 왜 첫날 보자마자 결혼 전제로 만나자고 한 거야? 나한테 첫눈에 반한 거야? 솔직히 말해? 뭐 아니면 듣기 좋게 말해줄까? 둘 다. 일단 얼굴이 내 스타일이었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 사진보다 훨씬 예쁘더라고. 그럼 솔직히는? 미영이가 우리 만나기 전에 자기 생년월일 물어봤었잖아. 우리 어머니가 너랑 나랑 궁합 보셨거든. 근데 둘이 너무 잘 맞는다고 무조건 만나라고 하셨어. 뭐야, 그걸 왜 이제 말해? 진작 말하지. 너무 좋네. 남들은 결혼 전에 궁합 안 맞아서 헤어진다고도 하는데 우리는 따로 안 봐도 되겠다. 완전 천생연분인 거잖아. 만나기 전에 궁합까지 봤다는 게 좀 그렇긴 했지만 원래 그런 걸 따지는 집안이라고 들어서 그런지 뭐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좋은 얘기기도 하고요. 그 때문에 결혼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니 거슬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시어머니 되실 분은 사주부터 명리학, 신점까지 온갖 것에 집착하시더라고요. 전 사주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둘의 궁합이나 힘들 때 가서 고민이나 듣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삶의 정중앙에 그 모든 것이 존재해 있었어요. 오빠, 우리 신혼집 꼭 그렇게 멀리 잡아야 돼? 나 회사 출근하려면 너무 먼데. 오빠 사무실이랑도 안 가깝잖아. 나도 어머니한테 이야기해봤는데 아유 씨알도 안 먹혀. 그 동네가 너랑 내 사주에 없는 걸 채워주는 동네래. 그리고 뭐라더라? 우리가 가려는 그 주택의 터가 뭐 대대손손 재산을 누릴 큰 부자가 태어날 땅이라나? 아유 그것도 한참 알아봤다고 다 노하쇼. 설득의 여지가 없어. 아니, 좋은 뜻인 건 알겠다만 다른 동네도 많잖아. 굳이 그렇게 출퇴근 먼 데로 가야 하냐고 왜. 아유 근데 혜진아, 우리 엄마가 다니는 점집 진짜 용해. 나도 그렇고 우리 아빠도 그렇고 그 보살님 말 들어서 여지까지 손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이번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내 말 믿어봐. 지금이 몇 년도인데 무당말을 믿고 신혼집을 구해? 집값이 오를지 내 삶이 편할지 이런 걸 따져야지.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되겠다. 내가 어머니랑 통화해볼게. 이렇게 호기롭게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물론 저도 떨리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걸로 몇 년 혹은 그 이상 살 집을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죠? 저예요, 혜진이. 그래, 혜진아.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지? 어머니, 안 그래도 신혼집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그 집이 마침 딱 나온 게 얼마나 천운인지 아니? 정말 너네 둘이 궁합이 좋긴 한가 보다, 얘. 내가 집을 보러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 근데 그 집만큼 너한테 좋은 기운인 곳이 없어. 어머니, 그 집 저랑 승민 씨 회사랑 너무 멀어서요. 신혼집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될까요? 너 그게 무슨 철없는 소리니?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지금 줄을 섰어, 얘. 내가 그 집 보자마자 계약금 걸고 왔는데 바로 또 집 보러 온 사람도 산다는 걸 내가 얼마나 말렸는지 모른다. 너 재벌 총수들이 사업상 만나는 사람 말고 두 번째로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풍수학자야. 그런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집이야. 내가 괜히 큰돈 들여서 너네 사주 주고 집 알아봤는지 아니?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가. 그 후에도 30분 가까이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을지 일장 연설을 하시는 통에 전 한마디도 못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죠. 이게 가스라이팅인 건지 아니면 어머님 말에 설득이 된 건지 그렇게 듣고 보니 그 집에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주변에도 물어보니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긴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도 사주 믿는 애들은 이사 가기 전 점집에서 자기랑 기운 맞는지 물어보고 간다고 하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조금 생각이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저야 일반 직장인이지만 남편 될 사람은 사업을 하니까 집만큼은 양보를 해야 하는 건가 생각도 들더군요. 오빠, 나 진짜 직주근접 중요한 사람인 거 알지? 그리고 이런 미신 안 믿어. 근데 어머니가 하도 완강하시니까 이번만 넘어가는 거야. 다음번엔 짤도 없어. 아유, 알지. 진짜 고마워. 너밖에 없다. 그런데 시어머니 되실 분은 정말 굉장하셨어요. 신혼집 인테리어부터 벽지 색깔, 가구 배치까지 하나하나 어떻게 놔야 할지 컨펌을 하셨죠. 남편과 제 사주에 부족한 걸 맞춰야 한다나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침대는 문에서 보이면 안 되고 현관에서 거울이 보이면 안 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승민이 사주가 목의 기운이 좀 강하잖니. 그러니까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좋대. 그래야 개인적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 아가, 침대 두는 방 위치 바꿔야겠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관여하셨죠. 전 결혼 전에 혼자 살던 집이 계약 날짜가 안 맞아서 신혼집에 몇 달 먼저 들어가 살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결혼 전 여자와 남자가 같이 사는 건 합궁하는 거랑 같다고 따로 기리를 받아오셨더라고요. 그건 손 없는 날과 또 다른 개념이라면서요. 아니, 오빠, 지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오빠가 왕이냐? 무슨 합궁이야. 어머니는 뭐 그리 하나하나 다 의미를 부여하신대. 그러다 나중에 나보고 오빠 밥도 기미하라고 하시겠어. 오빠가 어머니 좀 말려봐. 어머니가 원래 집에 좀 예민하신 거 알잖아. 아유, 자기가 이번만 좀 참자. 이왕이면 좋은 날 들어오면 좋잖아. 이런 식이었죠.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가고 어떻게 정신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친정집을 다녀온 후 이바지 음식을 가지고 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시부모님과 고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시어머니, 고모님은 과일 준비를 하시고 전 설거지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두 분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물소리에 잘 들리지는 않지만 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신경 쓰이더라고요. 언니, 새아가 사주가 승민이랑 그렇게 잘 맞는다면서요? 우리 보살님 신점 용한 거 알잖아. 우리 집 양반도 보살님 덕분에 잘 됐고. 아니, 그래서 보살님이 새아가 사주 보고 뭐라고 했는데 그래요? 우리 며느리 사주가 재성이 2개야. 재생관이 그렇게 잘 돼 있대. 아가씨도 들어봤지? 남편 잘 되게 하는 사주. 그게 다가 아니야. 승민이가 안 그래도 목이 좀 많잖아. 그래서 물이 무조건 필요한데 우리 며느리 사주에 수가 그렇게 많아. 어머, 이 언니 완전 사주 보고 데려왔네. 승민이 사주에 수가 없다며. 그럼 승민이 짝으로 딱이잖아. 우리 박한 양반도 나 만나고 잘 풀렸잖아. 그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내 아들 아무나 만나게 해? 그리고 사실 우리 며느리 사주 아니면 승민이 짝으로 좀 모자랐지. 다들 아시죠?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자기 얘기하는 건 똑똑히 들리는 거요. 설거지 하느라 물을 그렇게 세게 틀어놨는데도 전 선명히 들었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랬더라고요. 소개팅 전부터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만나자마자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 한 이유가 다 제 사주 때문이었던 거죠. 전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한승민 씨, 당신 나랑 결혼한 이유가 내 사주 때문이야? 나 어머니랑 고모님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애정 같은 건 전혀 없었니? 그게... 똑바로 말해. 아직 우리 혼인신고 안 했어. 그래, 솔직히 말하면
너랑 있으면 좋다고 해서 더 끌리긴 했어. 아이,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어. 처음부터 말 안 한 건 미안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랑 당신이랑 궁합이 좋다고만 했지. 내가 당신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만난 거잖아. 아니야? 그것도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내 와이프한테도 당연히 좋은 일이잖아. 사실 그렇잖아. 남편이 하는 일이 성공하면 가정이 안정되니까. 그리고 네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 사주로 배우자가 잘 된다는 건 좋은 이야기야. 갑자기 들어서 기분 나쁜 건 이해하는데, 마음 풀어. 됐어. 처음부터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했으면 내가 오해 안 했을 거 아니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당신이라면 기분 안 나빴을 것 같아? 당연히 그렇지. 나도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 너무 사주 맹신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안 했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저도 화가 조금 누그러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리 나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살면서 바로 옆에서 본 남편은 본인이 말한 것과 달랐습니다. 자신의 엄마처럼 사주에 미쳐 있지는 않지만 맹신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생각보다 아주 많이요. 오빠, 나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는 그 금색 스티커는 뭐야? 이거 이쁘지? 이거 부적이야. 요즘 얼마나 스마트한 시대인 줄 알아? 예전처럼 지갑에 부적 접어다니는 시대가 아니라고. 이거 그냥 부적도 아니고 순금 부적이다. 내가 올해 대운 바뀌었잖아. 그래서 보살님이 새로 써주신 거야. 부적을 폰에 들고 다닌다고? 새로 바꾸기도 하고? 그럼, 몰랐어? 내가 대운 바뀌고 잘 풀려서 자기도 만난 거잖아. 아니다. 말 나온 김에 자기도 하나 써달라고 할까? 아니야. 아예 다음에 같이 인사드리러 가자. 보살이 우더른이야? 무슨 인사식이나 가. 당신 좀 유별나 보여. 적당히 해. 웃어 넘기는 것도 정도가 있다. 왜 오래된 가게에 보면 만사 형통이라고 붙여놓고 현관문에 액막이용으로 명태 소품을 걸어놓는 정도는 당연히 저도 애교로 봐줄 수 있죠. 근데 시시때때로 보살에게 부적을 받아오는 사람이 흔할까요? 새 사람이 들어왔다고 보살에게 인사를 가자는 것도 그렇고요. 뭔가 싸한 느낌이 뇌리를 스쳤죠. 역시나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하죠. 이 또한 미신일 수 있겠지만 전 이 감은 꽤나 잘 맞는 편이거든요. 저희 시어머니의 점사랑은 집착 그 이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가, 너 생리 주기가 언제니? 네? 어머니 그건 갑자기 왜? 아, 내가 지금 선생님 뵈러 왔는데 선생님이 네 생리 주기 좀 물어보라고 하시네. 선생님이요?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괜찮으신 거죠? 얘는 무슨, 내가 아프긴 어디가 아파. 내 선생님이 누구겠니? 우리 보살님이지. 그나저나 너네 아이는 언제쯤 생각하고 있니? 보살님이 이번 연도 넘기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결혼한 지 이제 3개월이에요. 그래, 결혼했으니까 이제 슬슬 아이도 생각해야지. 그래서 내가 언제가 좋은지 선생님께 여쭤보러 온 거잖아. 이런 거 우리 집에서 걱정하는 사람 나 말고 또 누가 있니? 나 아니면 집이 안 돌아간다니까. 어쨌든 나 바쁘니까 문자로 생리 주기나 좀 보내놔라. 이만 끝낸다.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보고 독불 장군이라고 하죠. 저희 시어머니가 바로 독불 장군, 딱 그 자체였어요. 제가 문자를 안 하자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저는 결국 보낼 수밖에 없었죠. 회사에 있는데 안 보내곤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생리주기 알려줘봤자 무슨 일이야 생기겠어라는 마음도 크긴 했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오산이더라고요. 일주일 뒤 어머니는 신혼집에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저녁을 먹자고요. 식사가 끝나자 그제서야 본론을 꺼내시더라고요. 자, 이제 그럼 붙여볼까? 어머니, 그게 뭐예요?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쓰셨는지 몰라. 보는 내내 나도 감동이었어. 내가 수십 년 봐왔는데 이렇게 공들여 써주시는 건 또 처음이네. 선생님 부적이면 아예 또 믿을만 하지. 정말 굉장한 명필이시잖아. 부적? 우리 집에 부적을 붙인다고? 내가 새아가 네 생리 시작 딱 3일 전에 맞춰온 거잖니. 그래야 영험하다고 하셔서. 일단 방문에 하나, 침대에 3개라고 하셨는데 먼저 활동적인 기운을 주는 남쪽, 장수의 기운을 주는 북쪽, 마지막은 침대 아래. 아들, 침대 아래는 남자가 붙여야 좋다고 신신당부하셨어. 자, 네가 붙여봐. 이 꼴을 보고 있는데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에서 파묘 찍으세요? 이러다 여기서 구판도 버리시겠어요. 이렇게 부적 붙여서 애가 생길 거면 세상에 불임인 부부는 하나도 없게요? 얘는 왜 이렇게 발끈하고 그래? 이게 얼마짜린 줄 아니? 너 선생님 부적은 받고 싶어도 아무나 못 받는 거야, 얘. 좋은 시모 만나서 귀한 거 얻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머니, 저 아직 이 일랑 자녀 계획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당신은 왜 입을 꾹 다물고 있어? 가만히 있지만 말고 뭐라고 말 좀 해. 난 사실 30대 중반이라 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라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얘는 또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그러니? 교양 없이. 알았어. 그래. 내가 좀 성급했지? 알았어. 오늘은 내 이만 돌아갈 테니까 둘이서 오붓하게 이야기 잘 해보렴. 일단 부적은 절대 떼지 말고. 그럼 좋은 밤 보내렴. 시어머니는 이러고 황급히 나가셨죠.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남편이란 작자나 끝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어머니나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모자가 저렇게 임신을 강요하는 집이 흔한가요? 정작 아이를 갖고 키우는 건 저인데 말이죠. 아니요, 다짜고짜 신혼집 침대에 부적을 덕지덕지 붙이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 엄마가 나가고 나니 남편은 제 눈치만 살살 보더라고요. 그러시겠죠. 자기도 지능이 있다면 눈치가 보였을 테죠. 물론 저도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지는 않았어요. 신혼을 오래 즐기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니 그런 생각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한동안 눈치를 보던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우리 집이 손이 좀 귀해. 그래서 어머니가 저러는 거니까 이해 좀 해줘. 그리고 자기도 알잖아. 요즘은 제왕절개할 때도 아이 좋은 사주 받게 하려고 엄마들이 먼저 가서 날 받고 그런데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당신 아직도 내가 뭐 때문에 기분 나쁜지 몰라?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 임신은 부부가 결정하는 건데 왜 어머니가 먼저 저러시는 거냐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침실에 부적을 붙이고. 당신 지금 나가서 길 가는 사람 잡고 물어봐. 이 꼴을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알았어. 그럼 부적 안 보이게 그 위에 다른 예쁜 스티커 붙이자. 그럼 어때? 그건 괜찮지? 근데 저 부적 진짜 비싼 거야. 구하기도 힘들고. 한 번만 넘어가자, 자기야. 이러면서 인테리어 할 때 남은 시트지랑 스티커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침대 위에 붙인 부적이 안 보이게 슬쩍 가리더군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사실은 저희 친정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은 안 했지만 아이 생각이 있었고 당연히 피임도 안 했죠. 그런데 침대에만 있으면 부적이 있다고 생각돼서일까요? 괜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부적을 붙이고 그 후에는
전보다 남편과 있는 게 정 같지 않더라고요. 남들이 들으면 그게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 마음이 괜히 하나 신경 쓰이면 그것만 보이고 그러잖아요. 전 그 부적이 그랬어요. 위에 다른 걸로 가려놨어도 어쨌든 안에 있는 걸 아니까 괜히 찝찝하고 뭔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한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어요. 저희는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죠. 식사 중 어머니가 역시나 아이 얘기를 하시더군요. 아가는 시금치랑 해조류 많이 먹으렴. 엽산이 많이 들어간 채소를 먹어야 임신 준비할 때 좋대. 그나저나 너네 철분은 잘 챙겨 먹고 있지? 네, 어머니. 지난번에 엄마가 준 철분이랑 엽산 잘 먹고 있어. 걱정 마요. 이 사람도 잘 먹어. 근데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왜 이렇게 애가 안 생길까? 보살님이 올해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 아, 그거 참 밥상머리에서 어련히 애들이 알아서 할까?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틀린 소리 하는 거 봤어요? 승민이 너 내가 좋다고 하는 날짜는 잘 지키고 있는 거 맞지? 아이, 엄마. 그거 혜진이 모르는데 말하면 어떡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혹시 내 배란일 맞춰서 어머니한테 날짜 받았어? 그래, 내가 임신하기 길한 날짜 보살님한테 받아서 합궁일 알려줬다. 임신 준비할 때 남자도 여자도 못 만들어서 하는데 이왕이면 날짜도 좋은 날에 하면 좋잖니. 어머니, 부부관계는 사적인 건데 그런 걸 어머니가 왜 관여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서 한다는 애가 1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으니 내가 나섰지. 진작 알아서 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어? 이런 나도 피곤해. 네 사주에 물이 많은 게 승민이한테 좋다고 했는데 하긴 원래 여자 사주에 물이 많으면 좀 밝힌다고 하긴 해. 혜진이 너 혹시 다른 남자 만나고 그러진 않지?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 소리가 있고 못할 말이 있죠. 지금 절 뭘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며느리한테 딴 남자가 있냐는 말을 어떻게 하세요? 얘는 또 뭘 이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니? 내가 의심한 것도 아니고 장난으로 한 소리에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어머니, 장난으로 할 말이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그거 저보고 음란해서 애 안 생기는 거 아니냐고 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래. 아이, 당신이 좀 심했다. 어서 사과해. 내가 왜 사과를 해? 원래 사주에 수가 많으면 음란하다고 다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해. 나도 그렇게 말한 건데 제가 못 받아들인 거지. 내 생일에 다들 이렇게까지 나한테 말해야 돼? 기분 나빠서 나 밥 더 먹으면 체할 것 같아. 이렇게 어머님의 생일 식사는 개판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씩씩거리면서 나가셨고 아버님이 뒤쫓아 가셨죠. 저요? 전 오히려 화가 나서 남은 음식을 다 먹었어요. 힘들게 예약한 식당에 비싼 음식인데 어머니 때문에 남기기 더 싫더라고요. 분한 마음도 있었지만 지기 싫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었죠. 아이는 안 생겼지만 저랑 결혼을 한 후 남편의 사업은 확실히 잘 되긴 했어요. 아니, 잘 됐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그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판이하게 승승장구했어요. 회사 규모가 커져서 원래 쓰던 사무실은 한 층이었는데 아래층도 쓰자고 이야기가 나와서 사무실을 계약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었고 당연히 직원도 몇 배나 더 충원했죠. 남편은 부친을 닮아 그런지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게 성공할 아이템인지 볼 줄 아는 해안을 갖고 있었고 한번 결정하면 바로 추진하는 행동력도 갖추고 있었죠. 주변의 인맥도 나쁘지 않았고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그것만으로 모든 사업이 성공하지 않는다는 걸요. 사업이라는 건 정말 운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사소한 예로 동네 작은 커피숍만 해도 어디는 별거 없는데
희한하게 잘 되고 어디는 참 잘해놨는데도 망하고 나잖아요. 사업 수완도 있지만 그 시기에 맞는 운때라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그런 쪽은 잘 모르지만 확실히 그런 기운은 있고 세상을 살면 그런 걸 읽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지 싶더라고요. 아마 남편은 그런 쪽에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랑 있을 땐 안 그러던 사람이 회사 사람이랑 통화만 하면 눈빛이 달라지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어요. 회사에 어떤 사람을 들이냐가 제일 중요해. 일 잘하는 것도 당연히 봐야지만 타고난 사람의 기운이 있어. 총명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하지? 좀 어렵네. 아무튼 여튼 그 사람의 기운이 나랑 맞는지도 봐야 하거든. 그래서 난 모든 면접을 다 내가 직접 들어가. 이렇게 직원 뽑는 게 민감한 사람이었죠. 저도 그 말은 어느 정도 믿는 게 창업 당시 뽑은 직원들이 아직까지 있고 다들 원만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직원 관리에도 꽤나 진심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하루는 출근한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서재에 가서 나 파일 하나만 봐줄 수 있어?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두고 나왔나 보네. 남편은 퇴근 후에도 가끔씩 일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컴퓨터 앞에 이력서 뽑아 놓은 것들 있지? 그것 좀 사진으로 찍어서 톡으로 보내줘. 남편 말대로 컴퓨터 앞에 5장의 이력서가 있어요. 위에 2장은 합격이라고 적혀 있고 아래 3장은 불합격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시키는 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서류 봉투에 천년보살 사찰 사무실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건 빈 봉투였고 혹시나 해서 같은 이름의 다른 봉투를 여니 거기엔 직원들 이력서가 들어있었죠. 모두 합격, 불합격이 적혀 있었고요. 그런 봉투가 몇 개가 있었는지 셀 수도 없더라고요. 전 남편이 인사, 직원 관리에 까다롭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것까지 점집을 찾아다닐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충격이었죠. 무속에 미쳐도 유분수지 이건 온 삶이 점으로 도배된 사람이더라고요. 당신 서재에 있는 이력서 뭐야? 직원들 뽑을 때마다 항상 점집에 물어보는 거야? 봤어. 원래 큰 기업에서도 중요한 직책 맡을 사람은 항상 상담하고 뽑고 그런데 내가 예전에 아버지 사업 힘든 적 있다고 말했지? 그때 아래 있던 분이 배신하고 돈 가지고 날랐거든. 그게 그 양반 사주가 우리 아버지랑 안 맞아서 그런 거였대. 나중에 보살님이 그러더라고. 그 후로 아버지 직원들도 보살님이 다 봐주시는데 그리고 사업 되게 잘 됐잖아. 근데 왜 안 봐? 나도 당연히 봐야지. 당신 진짜 점에 미친 사람 같아.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외국 재벌들은 사주 안 보고 직원 뽑았는데 어떻게 성공했겠어?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사람들도 뭐 점성술이나 타로 같은 거 보지 않을까? 외국에서도 아마 신점 알면 그 사람들이 더 난리일걸? 이런 소리를 하는데 내가 같이 사는 남자가 점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시어머니 욕할 게 아니라 남편도 매한가지구나 싶더군요. 사실 미신에 환장하는 걸 제외하고 남편과 다른 큰 트러블은 없었어요. 사업도 잘 되고 저에게도 잘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갈등은 늘 같은 거였죠. 심지어 사무실 확장 전 시무실을 할 때 구판을 벌인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새 차 뽑고 고사 지내잖아. 바퀴에 막 막걸리도 뿌리고 당신도 많이 들어봤지? 그거랑 비슷한 거야. 사무실 고사 지내는 거랑 굿이랑 같아?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당이 와서 춤추고 그러면 직원들이 대표를 뭘로 생각하겠어? 아니야. 오히려 우리 직원들 그런 거 재미있어 할걸? 그리고 다 회사 잘 되자고 하는 건데 뭐. 고사 지내기 전에 보살님이 사무실 봐주고 하는 건데 오히려 회사까지 와주시면 내가 고맙지.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진짜 미친 사람 소리 들어, 당신. 나 이러다 당신도 신들릴까봐 무섭다. 좀 작작해라, 진짜. 저랑은 정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사무실 개업 전 안 좋은 소리 하기 싫어서 참았지만 이 사람 머릿속엔 온통 보살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보살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사람으로 보였죠. 그래요. 사무실 개업할 때 고사 지내는 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무슨 일할 때마다 점집으로 쪼르르 달려가고 굿판 버리는 게 여러분은 이해되시나요? 심지어 굿하는 것도 알아보니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걸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데 제 상식으론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해할 마음도 없고요. 하지만 이미 자기들끼리 짝짝꿍 예약하고 모였는데 제가 반대한다고 안 할 사람이겠냐고요. 당연히 하겠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시무식에 제가 꼭 와야 한다고 부르시더라고요. 아가, 남편 회사 시무식인데 안 사람이 와야 하지 않겠니? 예쁘게 입고 오렴. 어머니, 이제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 보살이 저 와야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어머, 너 어떻게 알았니? 승민이가 벌써 말했어? 안 봐도 훤하죠. 안 그랬으면 이런 걸로 전화할 시어머니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그 보살이란 사람이 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이렇게 우리 집을 쥐락펴락하고 구워 삶았는지, 결국 저까지 휘말리게 하는지요. 그래서 가겠다고 마음먹었죠. 시무식 당일 사무실에 가니 돼지 머리부터 온갖 과일, 막걸리를 깔아놨더라고요. 시간이 되자 보살과 직원들이 화려한 한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전에 본 적 없는 해사한 미소를 지으며 무당에게 굽신거리는데 제가 직원들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죠. 무당과 함께 온 직원이 바닥에 황금빛 천을 깔고 5만 원 건으로 길을 만들자 보살은 환복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굿하는 걸 직관하는 건 난생 처음이라 그저 경이로웠죠. 직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아, 그날 출근한 지 얼마 안 된 여비서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광경이 마냥 재미있는지 낄낄거리며 영상도 찍더라고요. 어때? 보살님 진짜 카리스마 쩔지? 내가 그랬잖아. 우리 보살님 신발이 대한민국 탑이야. 다시는 나 이런 데 부르지 마. 2번은 못 봐주겠다. 남편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살이 날 지긋이 쳐다보더군요. 내가 니년 속이 다 보인다 라는 듯한 눈빛으로요. 한참 춤추느라 바쁜 사람한테 제 이야기가 들렸나 싶어 뜨끔해서 눈을 피했죠. 사실 저 보살만 없으면 저와 남편은 싸울 일이 없는데 말이죠. 굿을 보는 내내 그 생각뿐이었어요. 저 무당을 우리 집에서 빨리 떼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이요. 그렇게 시무식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엘베를 타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아까 동영상을 찍고 있던 새로 뽑은 여비서였어요. 서로 눈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그 비서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녀의 휴대폰에도 남편과 같은 금부적이 붙어있지 뭐예요. 아까는 굿하는 거 보고 재미있어 하던데 남편이 이런 걸 좋아하는 직원을 뽑았나 싶었죠. 한편으론 제 남편 말고도 이런 취향 가진 사람이 또 있구나. 정신 나간 사람이 세상에 많네 싶더라고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시무식 이후 임신에 대한 압박 전화를 안 하셨어요. 아마 제가 그날 싫어할 걸 알면서도 와준 게 고마워서일까요? 뭐가 됐던 전화를 안 하니 저에게는 다행이었죠.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고술한 남편이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사무실 개업을 하고 직원을 더 뽑기로 하고 일도 많아지고 다방면으로 바빠졌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사업이 몇 배나 커지니 챙길 게 많아질 수밖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천년보살인지 처녀보살인지 그 무당은 계속 만나러 가더라고요. 당신
이제 그 무당 좀 제발 그만 만나. 내가 옆에서 계속 보니까 이건 종교에 미친 사람보다 더한 것 같아. 또 그 소리 한다. 자기랑 결혼하고 나 사업 잘 되고 보살님이 빌어주고 새로운 계약도 따려고 하는 거 다 알면서 그래? 이젠 자기도 선입견 버리고 좀 믿어. 그것도 적당해야 말이지. 당신 진짜 온통 점에 미친 사람 같아. 딱 3년만 내 말대로 해봐. 그럼 진짜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 이분 온갖 정재계 방송, 엔터 쪽 사람도 다 찾아. 그날 보살님 봐서 알잖아. 카리스마 쩌는 거. 남편은 제 말을 들을 눈빛이 아니었어요. 왜 뉴스에 보면 이상한 종교에 빠진 광신도들이 보이는 눈빛 있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보였죠. 점점 이 남자랑 같이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남편의 카톡이 궁금하더라고요. 저렇게 신점에 빠져 사는 사람인데 요즘은 저한테 너무 조용한 게 이상하니까요. 남편이 자는 틈을 타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역시나 평소에도 무슨 오늘의 운세처럼 뭘 조심해야 할지, 어디 투자하면 좋을지, 조심할 것부터 좋은 것 등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개인 비서처럼요. 그런데 대화창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번 달에 좋은 합궁일이 적혀 있더라고요. 분명 남편은 얼마 전에 저에게 이번 달은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보살님도 당분간은 애 안 갖는 게 좋다셨어. 그동안 우리 체력 좀 길러놓자. 라고 했거든요. 마침 점집 다녀온 뒤 저런 이야기를 하길래 전 옳다구나 했죠. 그런데 합궁일이라뇨.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 토는 목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서 안정감을 줍니다. 두 분 사주 일주에 맞는 합궁일 안내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도 저보고 물이 많아서 음란하다 이런 소리를 해서 제 사주에 수가 많다는 건 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토라니요. 그것도 저랑은 잠자리도 안 가진 지 꽤 오래된 사람인데 말이죠. 뭔가 이상했어요. 이번에도 쏴한 느낌이 뇌리를 스쳤죠.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항상 나쁜 예감은 잘 맞는 편인데 이번에도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처럼 날 설득할 게 아니라 내 뒤에서 뭘 꾸미고 있구나 이 남자 생각이 들더군요. 인터넷으로 생전 상상도 안 해본 불륜 사설 탐정을 찾아봤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의뢰가 되는 세상이더라고요. 정말 아니길 바랬지만 왜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걸까요? 제 남편, 아니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인간은 제 뒤에서 저를 완전히 속였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여비서와 그 작자는 둘이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카톡으로 봤던 합궁일은 그녀언니랑 잠자리 날짜였던 거죠. 일주일에 몇 번씩 일 때문에 늦는다고 하더니 퇴근하면 그 집으로 가서 그 비서랑 잠자리를 갖고 볼일을 본 다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하면서 현관문을 여는 그런 뻔뻔한 작자였어요. 탐정이 그 여자가 커피숍에서 저희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 내용도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정말요? 애 낳으면 부자 되는 궁합이 있다면서요. 저도 들었어요. 저 이런 거 원래 관심 많잖아요. 탐정이 몰래 찍어온 영상을 보는데 둘이 대화하는 걸 보니 한두 번 통화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합궁에 보내주신 것도 당연히 잘 지키고 있죠. 그건 걱정 마세요. 근데 어머니,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난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아들 낳으면 입금해 주신다고 한 거 안 잊으셨죠? 정신 나간 모자에 이어서 점에 환장한 여자가 한 명 더 붙었더라고요. 기가 차고 코가 찰 노릇이었죠. 이게 진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냐고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똑똑히 찍혀 있는데요. 제가 애가 안 생기니 아예 밖에서 현대판 씨바지를 둔 거죠.
저희 시어머니가 뭘 못할 사람이겠냐고요. 보살이 시키면 죽는 신욕 그 이상도 할 사람이죠. 안 봐도 훤해요. 그리고 남편도 처음에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금세 알았다고 했겠죠.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알겠더라고요. 결혼 전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에 맞는 동네로 갈 때부터, 아니, 소개팅할 때 제 생년월일을 물어볼 때부터 이 길을 선택했으면 안 된다는 걸요. 계속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너무 그럴 수 있겠구나 받아줬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던 거죠. 그 인간이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걸 알고 난 그날 새벽, 남편의 휴대폰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아시잖아요. 요즘은 지문 하나면 다 해결되는 거. 시무식을 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이후로 1,000만 원이 3번이나 또 빠져나갔더라고요. 무당집으로요. 그럼 뭐겠어요? 또 구슬한 거죠. 안 그래도 시무식 때 굿한 2호 사업 잘 된다고 하더니 이 새끼가 저 몰래 굿하고 다녔던 거죠. 분명 저한테 말하면 제가 난리칠 것 뻔하니까요. 그래 놓고 굿하고 나면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으니 엄마 말 믿고 또 뒤에서 살림 차렸을 게 뻔해요. 마마보이도 이런 마마보이가 없거든요. 이 남자랑 어떻게 앞으로 같이 살겠어요? 저요? 미련 같은 건 1도 없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갈라설 거예요. 그런데 하나 해야 할 건 있더라고요. 저 속이고 제 뒤에서 딴 살림 차리고 바람핀 거, 이건 며칠 밤이 지나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신점이요? 그거야 뭐 지들 사정이죠. 하나님을 믿던 부처님을 믿던 천년보살을 믿던 제가 알 바 아니니까요. 근데 뒤에서 바람을 핀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들도 제가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줘야죠. 왜 저만 그들 손에 놀아나야 하나요? 저만 바보처럼 당할 순 없잖아요. 복수할 방법이요? 그건 뻔하죠. 이 일의 전말이 시작된 곳으로 향했어요. 그 천년보살인지 처녀보살인지 있는 곳이요. 시무식에서 본 적이 있으니 혹시나 얼굴을 알아볼까 안경에 마스크를 끼고 갔죠. 그리고 모르는 척 앉아서 제 사주를 줬어요. 그랬더니 보자, 보자. 자, 온다. 자기는 거지도 왕으로 만드는 사주인데 여기는 왜 왔어? 자식도 남편은도 다 좋아. 살면서 그게 고민할 게 없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마스크랑 안경을 슬쩍 내렸는데도 저를 아예 못 알아보더군요. 이런 무속인 때문에 내가 그렇게 휘둘린 건가 싶더라고요. 아마 제 사주를 봐도 수천 번은 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 사주도 얼굴도요. 아유, 그래. 안경이랑 마스크로 가리고 있어서 답답했잖아. 관상도 좋구만 뭘 그래. 근데 자기는 뭐가 고민이라서 왔어? 궁금한 게 대체 뭐야? 그런 건 보살님이 맞춰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궁금한 걸 내가 어떻게 맞춰? 저 보신 적 없으세요? 글쎄다. 예약 명단 보니 우리 신당 처음 왔던데. 이 말을 듣는데 머리끝까지 화가 솟구쳤어요. 제 삶을 쥐고 흔들던 이 사람은 신발은커녕 기억력도 꽝이더라고요. 이 사기꾼 무당아,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 고민할 게 없긴 뭐가 없어. 당신이 생각 없이 입 밖으로 내뱉은 말들 때문에 고민이야. 나 당신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고. 얘가 왜 이래? 신당 처음 왔다면서 원래 날 알아? 진짜 이래놓고 신발은 무슨. 당신 최순자 몰라? 내가 그 집 며느리야. 한승민 와이프라고. 나 본 적 없긴 뭘 없어 이 사기꾼아. 그 말을 하자 여지껏 신들린 연기를 하던 무당은 순하게 말투를 바꾸더군요. 꼴에 인간이라고 양심은 있는지 말이죠. 자식이랑 남편 운이 좋다고? 그런데 내 남편한테 다른 여자랑 아이를 가지라고 해? 당신 그게 인간으로 할 소리야? 그거 민사소송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알지? 그게 우물쭈물하는 꼴을 보니 더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남편 서자에서 가져온 직원들 이력서를 보여주며 회사 인사에도 관여한 거 다 알고 왔어. 당신 지금 나한테 잘못 걸렸어. 민사 말고 이거 형사도 들어갈 수 있어. 나 다 알아보고 온 거야.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그런 게 직업이에요. 원래 직원들 뽑을 때 사주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차라리 계속 뻔뻔하게 나오지 이렇게 바짝 길 줄은 저도 몰랐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했어. 시작도 당신이 했으니까 끝도 당신이 책임져. 제가 직원들 이력서를 증거로 보여주고 소송까지 이야기하니 보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여겼나 보죠. 소송과 신고를 안 하는 대가로 전 다른 걸 요구했어요. 그 점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모자에게 제가 원하는 말을 해달라고요. 그건 좀 곤란한데 내가 그래도 여사님이랑 10수년 쌓아온 관계도 있고 그런 거짓말을 하면 우리 선녀님이 노하셔. 내 인생을 망하게 한 걸로는 선녀님이 뭐라고 안 하시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면 평소 굿할 때 주는 비용의 2배를 줄게요. 그럼 어때요? 선녀님도 괜찮다고 하시겠죠? 돈에 환장한 무당은 제가 돈 얘기를 꺼내자 선녀님은 개의치 않고 바로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기꾼 때문에 제가 그토록 시달렸다니 허탈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우리 결혼한 지 이제 3년 되어 가나? 내가 결혼 선물로 우리 살고 있는 집이랑 차랑 자기 명의로 돌려주려고. 그렇지, 네 놈 속이 훤히 보인다. 이건 제가 그 무당한테 시킨 거였죠. 그래도 궁금했어요. 저한테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나? 그래서 한번 떠봤죠. 정말? 나야 너무 좋지. 근데 정말 결혼 선물 맞아? 또 보살님이 시킨 거 아니지? 아니야. 당신이 뭘 좋아할까 고민한 거야. 보살님은 무슨. 그렇게 오해하면 나 억울하다. 이제는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겠네요. 무당은 분명 집이랑 차를 와이프 이름으로 돌려야 이번에 계약하는 사업 잘 된다고 했을 텐데 그 말을 쏙 빼놓고 저를 속이네요. 이런 식이면 평소에도 저한테 무슨 거짓말을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긴 뒤에서 자기 비서랑 애를 낳겠다고 딴 살림을 차린 남자인데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마지막이라고 일말의 희망을 갖고 물어본 제가 어리석은 거겠죠. 복수의 피날레를 장식할 날이 왔어요. 그날은 남편이 몇 주 동안 준비한 사업 계약을 하는 날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액의 투자도 함께 이루어지고요. 한편으론 이날을 위해서 계속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프로젝트였죠. 제가 이날을 디데이로 잡은 것도 바로 그 이유였고요. 저한테도 그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저의 피날레를 장식하기에 너무 완벽한 무대잖아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손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전 눈에 띄지 않게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제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걸 보고 싶었으니까요. 계약 사인 전 남편 회사 소개 영상이 나올 차례였어요. 어젯밤 남편의 서재에서 제가 파일을 바꿔치기 한 건 저기 서 있는 사람은 꿈에도 모르겠죠. 파일명만 그대로 두고 영상은 제가 그대로 해놨으니까요. 그럼 그동안 저희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회사의 히스토리가 담긴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네요. 자식이랑 남편 눈이 좋다고? 그런데 내 남편한테 다른 여자랑 아이를 가지라고 해? 당신 그게 인간으로서 할 소리야? 그거 민사소송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알지? 그게, 제가 그런 게 직업이에요. 원래 직원들 뽑을 때 사주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영상이 나오자 남편부터 직원들,
계약을 하러 온 회사 직원부터 어안이 벙벙해서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당연히 비서도 아연 질색해서 남편만 보고 있고요. 내가 너라고 가만둘 것 같니, 요년아? 어머, 어머니 정말요? 애 낳으면 부자 되는 궁합이 있다면서요. 합궁일 보내주신 것도 당연히 잘 지키고 있죠. 근데 어머니, 아들 낳으면 입금해 주신다고 한 거 안 해주셨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여비서를 쳐다보더라고요. 저거 최비서잖아. 아이, 그럼 아까 대표님이 다른 여자랑 아이 가진다는 게 최비서야? 안 그래도 최비서도 전 보는 거 좋아한다면서. 아유, 너무 망측하다. 이게 무슨 소리래? 전 아니에요. 대표님이 제 사주랑 잘 맞는다고 먼저 돈 줄 테니까 같이 있자고 하셨어요. 제 잘못 아니에요. 최비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최비서도 좋다고 했잖아. 서로 탓을 하는데 그게 또 장관이더라고요. 몸 묻은 게 몸 묻은 탓한다고 누가 누굴 탓하는지. 마지막 영상엔 남편 서재에 있는 직원들 이력서 사진이 있었죠. 보살집에서 사주를 보고 합격, 불합격 시킨 그 서류 말이에요. 뭐야? 우리 입사 전에도 다 개인정보를 저 점집에 넘긴 거야? 아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시무식 때 왔던 무당이네? 이거 개인정보 유출 아니에요? 평소 대표하는 거 정말 과하다 싶었는데 이건 선 넘었지. 옆에서 비서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투자자는 말없이 일어나더군요. 물론 계약을 하러 온 타회사 대표와 함께요. 대표님, 이거 오해입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한 사장, 나 이렇게 미신 믿는 사람한테 내 돈 투자 못합니다.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 휴대폰에 부적 들고 다닐 때부터 쎄하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네. 아, 우리 계약 없던 걸로 하지. 남편이 바짓가랑이를 잡다시피 매달렸지만 그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죠. 그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맞는 행동이죠. 그동안 제가 눈에 뭐가 씌었던 걸 테고요. 남편 회사 직원들은 그날 본 영상의 공분을 느껴 대부분 다 퇴사하고 창립 멤버였던 부대표가 고소도 한 걸로 알아요. 그랬겠죠. 저보다 오래 알고 형제처럼 지냈던 사이인데 배신감을 느꼈겠죠.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커뮤니티에 한동안 크게 이슈가 됐고요. 점에 미친 대표로요. 아마 앞으로 본인 이름으로는 사업은 불가능하지 싶어요. 저요? 저도 당연히 갈라섰죠. 그 남자가 알아서 제 명의로 돌려준 집이랑 자동차도 가져왔고 위자료도 제대로 받아왔어요. 제가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에 비하면 이 정도는 턱없이 부족하죠. 아, 그 무당이 말한 것 중에 제대로 맞춘 게 2개가 있긴 했네요. 이 집이 큰 부자가 살 땅이라고 했거든요. 이혼하고 집값이 몇 배나 올라서 큰 부자가 되긴 했어요. 2번째는 그 덕에 고민 없이 살 수 있게 됐고요. 만상이 불여심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타고난 관상이 제 아무리 좋아도 품고 있는 마음의 상, 즉 심상에는 결국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죠. 사주는 신상보다 못하고 신상은 심상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왜 그들은 저렇게 사주에 그렇게 얽매였을까요? 물론 살다 보면 때로는 자신의 운명이 궁금할 수는 있어요. 누군가 그것을 답하고 도와주길 바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해답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에 있지 절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걸 저 역시 이제야 알게 됐네요. 몇 년간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말이죠. 현명한 여러분은 저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